의 역사적인 배경과 교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말에 3.1절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 또 3.1절 또 광화문에서 큰 집회 몇백만이 모이는 아마 1,000만을 계획한다는데 1,000만까지는 오지 않을 거고 뭐 한 200~300만 명이 이번에 몰릴 것 같아요. 3.1절 만세 운동 때 22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에 1919년. 올해가 이제 3.1절 몇 해를 맞이합니까? 106회? 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육아래 106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애국자라 그래도 뭐 애국한다 그래도 이 3.1절에 대해서 지금 몇 해인지도 모르고 6.25가 몇 해인지 모르고 8.15가 몇 해인지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해외에 살면서 정말 애국자가 되고 애국운동을 하려면 이 3.1절이나 6.25나 8.15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3.1절 이 3.1운동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번에가 이제 106주년 기념 우리가 이제 3.1절 기념이 되는데 지난날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민족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용기와 저력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들이 참 그것을 슬기롭게 잘 이기게 해주셨고 또 우리 민족의 위기 때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위기 때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애국운동을 해서 나라를 살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누가 앞장섭니까? 예, 교회들이 앞장서요. 여러분 광화문 운동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잖아, 그죠? 세이브 코리아도 누가 합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지금 한국의 어려운 위기를 갖다가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다 이거죠. 자, 3.1 만세 운동을 알려면 우리가 역사에 무식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문화를 알아야 이 세 가지 시각에 맞추어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사건과 사물을 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자,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 만세운동을 알려면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침략하게 되고 한국을 그렇게 괴롭히게 됐는가 이 조선 말의 상황을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위치에 껴있지요. 그래서 강대국인 중국 그 당시 때는 중국이 아니고 뭡니까? 청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민들레처럼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굴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자, 세 개의 강대국이 우리 조선 그 당시 조선이죠. 이 조선을 낚시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옆에 있게 누굽니까? 일본. 요건 누가 돼요? 청나라. 요거는요? 러시아. 요 세 강대국이 우리 한국을 낚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국이라는 땅을 조그만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낚시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지요. 자, 1894년에 동학운동이라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알아야 돼요. 역사에 무식하게 되면 목사도 여러분
사건과 사물을 바로 볼 수 없고 또 교회 장로나 집사님들도 이 역사를 알아야 돼. 지금 한국의 역사 강의하는 일타 강사가 전한길이 유명하잖아요. 이 역사를 아는 눈이 있어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자,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또 이렇게 침략하게 됐는가? 물론 임진왜란 때도 여러 번 침략을 했지만은 자, 1894년 동학 농민봉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1894년에 이 동학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전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국가 재정도 이 전라도의 농업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하고 일을 해도 항상 탐관오리의 탐욕과 행포에 시달렸지요. 그러던 가운데 1894년 자, 농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국가 재정도 이 지역에 농업에 의존했는데 1894년 고부 군수인 조병갑의 탐욕과 행포가 계기가 돼가지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이 농민들이 동학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 사상이 뭔가 하면 양반 쌍놈이라는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그 당시 여러분 불행했던 조선의 양반 쌍놈이 아니라 인간은 평등하다. 평등 사상을 그때 퍼뜨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게 되면은 양반 쌍놈 신분의 차별이 없이 농민들도 대접을 받고 부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이 동학 사상으로 심었어요. 이것은 사실 올바른 거지요. 자, 그래서 그들이 탐관오리의 행포에 대항해서 그들이 혁명, 농민봉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주를 점령하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군대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막대기, 창, 뭐 사람 죽일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총 같은 건 없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군대를 조직해서 그걸 밀고 나가서 전라도를 점령하고 이제 서울까지 점령해서 왕들이 있는 이런 서울까지 점령해서 권세가와 귀족들을 몰아대고 이제는 양반 쌍놈이 없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접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계획이 이때 농민봉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렇게 농민군의 기세가 갈수록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가담하게 되자 도저히 조정은 포졸 가지고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래서 그 진압을 위해서 이제 외세의 도움을 청하는데 중국인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자 청나라 군대가 파병됐고, 그리고 일본도 직접 초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국민들이 거류민들이 지금 이 조선 땅에 있기 때문에 거류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농민군들은 뭐 싸우는 무기들이 형편없잖아요. 뭐 꽃갱이 뭐 망치 들고 싸우는데 여러분 건대 신무기로 무장된 일본군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군은 총을 쏘고 조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농민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조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이 일본군을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은 10월 22일 날 무슨 전투입니까? 시금치가 아닙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들의 무기로는 도무지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당해낼 수 없어서 거의 학살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조선에 파병된 직후에 조선 왕궁인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후에 궁중에 난입해 가지고 이제 내정 간섭을 하면서 노후된
내정을 좀 새롭게 새로운 문물로 개혁을 요구를 했어요. 청나라와 친한 민비 정권을 타도하고 홍선 대원군을 영입해서 신정권을 수립했는데 개혁안을 공표하면서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소위 뭡니까? 갑오 개혁이죠. 갑오 개혁. 일본과 친한 개혁파 관료들에 의해서 이제 신문화를 받아들여서 갑오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갑오 개혁은 나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0년 조선의 낡았던 모습을 완전히 바꿨는데 노비를 해방하고 신분제, 양반 쌍놈제 폐지한 거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건 참 잘했어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무지 양반 쌍놈 이게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오 개혁을 통해서 그걸 개혁한 거예요. 일본의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는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재혼 허가 결혼하다가 남편이 자기를 버려버렸어. 그래서 싱글이 돼버렸어. 평생 싱글로 살아야 됩니까? 과부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걸 허가한다. 옛날에는 재혼은 꿈도 못 꿨어요. 그 당시에 봉건사회 때. 그런데 갑오개혁을 통해서 과부도 재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공식문서에 한글을 사용하게 됐어요. 참 그거 보게 되면 갑오개혁은 상당히 우리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농민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청했는데 문제는 청나라 군대보다 일본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정치 개입해 가지고 간섭을 하니까 그러니까 청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이 청나라가 결국은 청나라도 조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과 결국은 대립이 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무슨 전쟁입니까? 청일전쟁. 여러분 이 청일전쟁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무식하면 안 됩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나라 이 한국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더 지배하느냐 그 욕심 때문에 두 나라가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이 청나라를 해군을 공격함으로 청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청일전쟁이 시작돼서 그래서 1894년에서 1895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중국 청나라와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이 청일전쟁인데 누가 이겼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참 유식하네요. 일본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무슨 조약을 체결했습니까? 요거까지 알아야 되는데 예? 아니 그건 아니죠. 자 한번 따라다 시모노세키 조약. 자 이게 웃을 일 역사에 무식하니까 묻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 뭡니까? 청나라가 두 손 바짝 들었다 이거야.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이런 종주권을 포기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청나라가 지니까 그래서 청일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배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민비지요. 친러 정책과 일본의 민비 사례 및 러일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여러분 일본이 승리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사사건건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일본군이 여러분 경복궁을 완전히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의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의 내정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러시아. 이제는 청나라 가지고는 안 되니까 러시아를 이제는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외교를 돈독하게 했지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 일본보다 처음에는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다가 청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일본에 지니까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세운 친일 내각을 실각시켜버리고 친러파가 대신들에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약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일으킨 것이 뭔가 하면 을미사변, 따라합시다. 을미사변. 이 을미사변이 뭡니까? 고종과 명성황후가 친러시아 정책을 펴니까 일본이 화가 나서 이제 을미사변을 일으키는데, 이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민비를 이제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있느니 말이지. 일본을 물어보는 거야. 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왕비와 같은 이 명성황후의 위에 옷을 다 벗겼어요. 가슴이 다 드러나게.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아랫도리도 다 벗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일본 이런 한마디로 그 사람 죽이는 누굽니까? 사무라이 말고 자객, 일본 자객 한 20명이 민비를 벌거벗겨 놓고 욕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민비가 강간을 당한 겁니다. 한 남자에게 강간당한 건 수십 명의 일본 사람에게 남자에게 강간을 당.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친러시아가 아니라 친일 내각을 이제 집권시킨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자. 그러면서 일본은 만주를 다 이 러시아에게 줄 테니까, 주도권을 줄 테니까 한반도는 우리 일본에게 다 내달라. 그렇게 하자. 러시아가 그걸 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성 안 했지요. 러시아는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38도지만 39도선 위에는 우리 러시아가 먹고, 그 다음에 39도선 밑에는 일본 너희들이 먹어라. 아니면 한국이 뭐 갈라먹힙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그 북쪽을 먹겠고 남쪽은 일본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타협하자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랬는데 일본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걸 타협안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러일 전쟁이, 한반도를 누가 먹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야, 그거 보면 참 일본이 옛날에 하여튼 일본이 뭐 청나라 중국도 이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전투도 이기고. 야, 옛날에 일본 군국주의가 그때 힘이 세지요. 지금도 일본이요, 사실 힘이 셉니다. 해군력이 대단해요. 일본 해군력이.
지금 우리 한국은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하나의 체제 전쟁인데, 한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체제 전쟁인데, 그래서 좌파 우파 개념이 아니고 보수 진보 개념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체제 전쟁이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이제 종북 남한, 우리 한국을 북한에다 갖다 바쳐야 된다. 뭐 NL, PD, 주사파 계통들, 그리고 옛날에는 종북 계통들이 설쳤는데 지금은 종북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종중 세력이라. 한국을 중국에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꼬봉이 돼가지고 중국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이재명과 여러분 민주당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옛날 여러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딱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보니까 아니 곳곳에 빨갱이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빨갱이들 때문에 도무지 대통령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빨갱이들이 진지를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씨는 마이클 신 박사기 하면은 자기 그냥 연수를 채우고 대통령에서 물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돼 보니까 이명박 씨가 느꼈던 거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2년 반 동안 계속 국정에 발목을 잡는 거지요. 윤석열을 어떻게 탄핵하려고 몇 번 탄핵하려고 했댔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탄핵을 하려 했고 장관들 탄핵하고 그래서 29번 탄핵하고 해서 이것들이 이런 세력들이 보니까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토대에서 이승만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경제 부흥을 우리 이제 누굽니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87달러이던 한국이 1인당 87달러가 1674달러로, 그리고 수출이 여러분 275배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러한 레일에 이제 경제 부흥이라는 기관차가 달리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 부흥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국민들이 사상이 이념적으로 해이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종중 세력들이 파고들고 진지를 쳤는데,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계엄을 일으킨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계몽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했다는 결과론적으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을사조약. 을사조약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1905년 9월 5일 날 러시아가 이제 일본에게 전쟁에서 지게 되자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제 한국의 기득권을 포기할 테니까 일본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한국의 기득권을 완전히 일본이 보장받고 1905년 11월 17일 날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안중근하고 관계되는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파송해서 우리가 약소국인 한국을 도와주고 보호한다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외교권을 다 이양받고, 한국은 너무 이 나라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외교권을 이양받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모든 정권을 이양받는다는 조약이 바로,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자,
을사 조약을 맺는데 왕과 대신들이 중요 대신들이 다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배신자가 꼭 있잖아요. 한국도 보면 지금도 배신자들이 많잖아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부 배신했어. 자, 을사 오적이 누굽니까? 한번 따라하죠. 박재순. 한번 따라합시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농상 공부대신 권중현. 이 이름하고 얼굴 이 사람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나라 팔아먹은 배신자로 이렇게 찍혔는데, 근데 이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들을 여러분 그 을사오적이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곧 이제 한 몇 주 안에 할 텐데, 만약에 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 지금 딱 몇 명 있습니까? 4명이 딱 자리 잡고 있죠. 8명 중에 벌써 4명은 벌써 이 4명은 벌써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해 놨어요. 그 나라 팔아먹은 을사 오적들은 모두가 무슨 출신입니까? 재판장 판사 출신들 다 5명이, 네, 5명이. 그래서 역사 일타 강사 전한길은 우리 법 연구의 좌파 세력인 헌법재판관 4명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탄핵시키면 그들은 민족의 을사 오적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경고했어요. 그래서 을사 오적이라 한 것이 과거에도 재판관들이 다 나라를 팔아넘겼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을사 조약이 체결되니까 나라가 이제 일본에게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한국은 이제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면서 반식민지화가 됐죠. 그렇게 되자 결국은 이 소식을 접한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거의 잃어버리게 된 이 시점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서 칼로 자결을 했죠. 안중근 의사는 뭐 그렇다고 왜 칼로 죽습니까? 안중근은 10월 26일 일본인으로 위장해서 을사조약 이후에 하얼빈역에서 러시아의 재무상과 회담하기 위해서 온 이토 히로부미를 여러분 일본으로 위장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올 때 할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총을 몇 방 쐈습니까? 2방. 2방? 틀려도 좋으니까 말해요. 몇 방 쐈습니까? 1방. 예? 1방 했었어. 약하다. 그래. 몇 방? 3방. 이거 총 쏘는 거 있잖아요. 총 쏘는 거. 앞에서 그냥 빵빵빵 총을 쏘고는 그 다음에 총을 내 던지고 이제 확인 사살이 된 걸 알고는 이 가슴 속에서 뭘 꺼냈습니까?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대한제국 만세! 대한제국 만세! 만세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나중에 총살을 받게 됐죠. 자, 우리 한번 지금은 대한제국이 아니까 우리 한번 대한민국 만세 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자, 그렇게 이제 을사조약이 끝나고 나서 한 5년 후에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이 식민지화가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한일 합방이 1910년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합병조약이 체결되는데,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인 이완용, 이놈은 배신자죠. 나라 팔아먹은 놈. 제3대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 2 사람이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8월 29일 이 조약을 공포하면서 대한민국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서 을사조약 이후에 실질적인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편입이 되고 이때부터 조선의 치욕스러운 일제강점기 36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기다 도장을 다 찍었어요. 도장을 다 찍었어요. 이완용이와 데라우치. 예? 나라와 자유를 빼앗긴 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과 글을 다 빼앗겼어요. 남자들은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갔어요. 제가 2000년 초기에 중국 선교를 좀 하려고 사이판이라는 섬에 굿뉴스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서 선교사 3가정을 파송해서 컴퓨터 50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중국 쏘는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판에 자주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했는데 사이판에 가보니까 어떤 굴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그 굴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굴에 1000명의 우리 한국 처녀들 정신대 1000명을 그 굴 속에 빨갛게 넣고 거기서 일본 군을 갖다가 일본 군에게 맞이 매춘부처럼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살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이판에 가게 되면 이제 자살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군들이 나중에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최고의 격전지인데 거기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을 때 일본의 우리 한국 정신대원들 다 떨어뜨리고 자기들도 죽게 했어요. 거기서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뛰어내린 거다. 남자들 전쟁에 끌려가고 여자는 정신대에 끌려가고 그래서 자기 나라 왕을 신이라고 일본의 왕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작두로 목이 잘리고 갖은 만행을 당했죠. 그래서 일본의 양식 있는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일본의 만행을 지켜보면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우찌무라 간조 여러분 잘 아시죠? 내총감산 러일 전쟁 후에 그는 일본은 입으로는 동양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이 조선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에 큰 피해를 입힌 전쟁을 좋아하는 일본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가지고 내총감삼은 이놈은 일본의 적이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1930년에 타계했지만은 그 뒤에 일본은 그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하늘에서 뭐가 왔습니까? 원자폭탄 불벼락을 맞게 됐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하는 건요, 이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요 보통 말이 아니야.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교신 선생. 이 김교신은 성서한국, 그 다음에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죠. 저는 매일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김교신 선생이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성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남북이 통일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한국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미국 이민 와서 44년 동안 늘 그걸 아침 새벽마다 나는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간조의 제자들인 거죠. 이 우찌무라 간조는 1910년 한일 합방 후에 나라를 잃어 슬픔에 잠긴 조선민족을 생각하면서 조선민족이 얼마나 일본 때문에 자기 나라니 일본이 잘못해가지고 조선 나라의 영토를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슬프고 해서 조선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본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조선 땅을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긴 했지만은 일본은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가 한탄을 했죠.
하나님이 일본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 그 말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피 웃었어요. 불벼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실제 1945년에 불벼락이 내려서 죽었지요. 우찌무라 간조의 묘비에 보게 되면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쓰여 있었어. 우찌무라 간조는 두 개의 제의에 나는 내 인생을 헌신한다. 첫 번째 제의는 누굽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헌신한다. 두 번째는 내 조국 일본에 헌신한다. 그러나 내 조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단호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래야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나라가 위급하게 되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여러분 참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각 민족의 운명은 남이 외세가 돕는 게 아니고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민족 자결주의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독립을 자극시켰어요. 그래서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하기 위해서 민족 대표 33명이 구성되는데 이성훈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인사 16명, 천도교 이제 손병희를 위시한 천도교 15인. 어제 제가 토요일날 그 집에 갔다 오면 천도교를 그 사람이 1.5세라서 그런지 천주교라 그러더라고. 아니 천주교 아니고 천도교하고 천주교는 좀 다르죠. 자, 천도교 15인,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 불교인 2인, 그렇게 해서 33명이 구성돼서 그들이 3.1절에 독립만세 운동을 할 걸 계획을 했어요. 독립운동의 특징은 두 가지. 제일 먼저는 많은 대중들, 아스팔트 세력들을 모은다.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폭력성, 무저항주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은 보게 되면 대학가에서도 그렇고 부산, 대구, 서울, 광주 모든 전 지역에서 지금 대중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돼야 된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육당 최남진은 교회에서 세례받은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무저항주의의 깊은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아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됐는데 탑골공원에서 3.1절 독립선언문을 이제 낭독하는데 초반부만 소개합니다. 현대어로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예요. 조선인이 바로 이 나라의 일본이 주인이 아니라 조선인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고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 조선의 독립이 하늘의 뜻이고 이 시대의 흐름이고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조선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 거기에 초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탑골 공원에서 여러분 울려 퍼진 대한 독립 만세 사건. 우리도 한번 외칠까요? 대한민국 만세. 자,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교훈이 뭡니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의 아픔을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아픔과 나라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3.1 운동의 결과로 여러분 3.1절 운동을 통해 조선민족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는 일본 식민 통치의 불가피성을 대내외에 주장하던 일본의 대외 선전이 뭡니까? 다 거짓말이다. 허구임을 밝히게 됐고요. 3.1 운동은 우리 한민족이 아직도 살아있음과 생명보다 소중한
이 자유와 독립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망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됐고 3.1운동은 중국의 반체제운동, 오사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운동, 샤타그라하운동, 이집트와 베트남 등 세계 여러 약소민족들에게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3.1운동이 주역이 돼서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됐어요. 3.1운동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한 것은 뭔가? 3.1운동 당시 전국 각 교회는 일시에 땡그랑 만세운동 때 종을 울렸죠.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여러분 종을 울렸죠. 그 결과로 일본 경찰이 화가 나서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50개의 교회가 불탔고 유관수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희생을 당했죠. 우리 선조들은 신앙과 우리 민족의 과제인 독립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애국심이 없는 크리스찬은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그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과연 중생했을지 저는 의심이 나요. 좌파적인 것은 무신론에서 나온 공산주의 사회사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 당시 2천만 중에 여러분 30만 명 즉 기독교인들이 1.5%에 불과했지만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빛이요 소금이요 하늘의 미랄이 됐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애국자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애국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던 100일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바로 애국자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파사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다니엘이 애국자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훌륭한 신앙인인 동시에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였어. 한국에서 나라의 해가 되는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는 자가 국회의원 중에서도 집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목사라고 하는데 그들을 참 크리스찬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종북 종중 반국가 세력을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하루속히 지금 보니까 4대4로 여러분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식사도 말이죠. 우리 법 연구에 4명 따로 먹고 요 4명 따로 먹는다. 그래서 4대4 하나를 양보하더라도 5대3으로 이제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요. 그동안 여러분 아무리 교육시키려 해도 안 되는데 젊은이들 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다 진보적인 사상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몽령을 통해 가지고 10, 20, 30 세대들이 인간의 힘으로 교육으로 안 되는 그들의 정신을 깨워서 계몽이 됐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영웅이 둘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이끈 이승만이 영웅이고 두 번째는 그 토대 위에 경제풍을 일으킨 여러분 박정희가 영웅이라는 또 한 사람의 영웅은 다 죽어가는 이런 한국이 망해질 수밖에 없는 종북 종중 세력에서 망해질 수밖에 없는 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국민들을 일깨운 윤석열은 세 번째 영웅이다. 지금 고독한 영웅인데 그래서 복귀해서 결국은 다시 제2의 건국운동을 해서 반국가 세력을 다 척결하고 다 청소해야 돼. 옛날 전두환 때 여러분 제가 그때 육군 대위를 달고 한국에서 이제 육군에서 근무했는데 삼청 교육대에 3청 3가지 인간 쓰레기들 청소하는 거 3층이요. 그래서 인간 쓰레기들 청소해가지고 원래는 어떤 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난 너무 사람의 인권을 또 한다 말 들을까봐 그래서 각 군대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 말년에 이제 이 3층 교육대 그들이 일하게 되면 뒤에서 탱크가 따라가요. 도망가면 그냥 쏴버려요. 그래가지고 몸에는 문신들이 많고 한데 그래서 3층 교육대의 사람들을 이제 매 가서 설교하고 전도해가지고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받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상적인 쓰레기와 같은 이런 종북 종중 반국가 세력을 이번에 척결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지 프리드먼이 2030년 이내에 한국이 통일이 된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아예 통일로 가자. 자, 이거 이제 마지막 한번 불러야 되잖아요. 내가 노래 해줄게요. 자, 저를 봅시다. 딴 거 하지 말고 저를 봅시다.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 부릅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오래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우리의 두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나라가 다시 올바로 세워지고 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들고 이제 남북한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며 한국은 참으로 하나님이여 열강 사이에서 끼어서 민들레처럼 짓밟히고 오용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종 대한민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출해 주셔서 지금까지 한국이 발전하며 부흥케 해주시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주와요 오늘까지 하나님 이 민족이 부흥케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념과 사상이 해이하며 종북 종종 하나님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의 애국자가 되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윤 대통령이 복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이제 남북한 통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여 이 어려운 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애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